신뢰를 자본적인 가치로 측정하고 그걸 거래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경제적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경제 체제 자체가 한 방에 무너지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소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기본 가치로서 무형의 가치에서 유형의 자산으로 변화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존의 AI가 만든 것과 차별화됐다는 것을 증빙해야 되는 이슈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패를 하더라도 진짜 창의적인 걸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도전적인 걸 해봐야 되지 않냐. 안녕하세요.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길목 더 크로스로드의 질문자 두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을 나눠주실 두 분을 또 모셨는데요. 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큰 그림 그리려고 애쓰는 남자. 네. 네, 한국 트렌드 연구소 김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빨간 펜 투자자 이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간단하게 우리 오늘이 세 번째 촬영인데요. 1편, 2편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의 주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이 박사님이 한번. 예. 1편은 큰 세상의 흐름이 어떤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경제가 생성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 1편이고요. 그것이 이제 더 크로스 로드라고 하는 이 유튜브의 시작점이 된 얘기를 1편에서 했었습니다. 아, 네. 2편 내용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 편은 우리가 이제 이름을 하이브리드 허브 코리아.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접속하는데 그 허브가 마침 한국이었다. 예. 운수 좋은 날.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한 경제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부의 중심이 서구 미국에서 이제 지금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큰 흐름이 메이저 아시아화라는 메가 트렌드인데 네. 그 글로벌화된 지구와 아시아로 부가 넘어오는 그 접점에 마침 한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제 성장해 가면서 네.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을 이끄는 위치에 운 좋게 있어서 네. 그 기회를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한국이라는 메시지 때문에 굉장히 그날 2편 마무리하면서 업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와, 이번에 기회를 잡아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이 영상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촬영인데요. 지금 저희 이 빅퓨처 랩에서 메가 트렌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롭게 파생되는 빅마켓에 대해서 10가지를 얘기할 건데 오늘은 그 중에 2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우리 소장님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신뢰 경제, 트러스트 이코노미라고 하는 더 크로스로드의 한 이슈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신뢰 경제라고 하는 말은 보통 경제는 이제 어떤 그 뭐 인적 자원이 됐든 뭐 토지가 됐든 뭐 자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 비화폐 자본.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화폐 자본이잖아요.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도는데 자본처럼 기능한다. 그런 비화폐 자본. 이걸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만든 말인데 그 사회적 자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본이 신뢰, 트러스트, 서로 간의 믿음. 이 노사 간의 신뢰가 돈으로 환산되는 건 아니지만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자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뢰라고 하는 가치를 네. 자본처럼 여기자. 아, 예, 그게 이제 지금 우리 더 크로스로드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 늘 있어 왔고 누구나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은 그런 어떤 그 목표와 같은 가치였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지식에는 왜 암묵지라는 게 있잖아요. 말 안 해도 그냥 서로 이렇게 감으로 하는 지식. 그런 것처럼 사회 속에서 서로 암묵적인 어떤 가치로 그래 중요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으로 측정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디지털화와 이 새로운 흐름이 결합을 하면서 신뢰를 자본적인 가치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거래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경제적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그게 이제 신뢰 자본이라고 하는 이슈고
그 배경에 있는 트렌드는 신뢰 자체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크게 부상하는 신뢰 자본 메가 트렌드. 네, 네, 네.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하게 우리가 이제 경제가 재편되면서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 같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법제화까지 진행이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그런 기업에 대한 신뢰가 그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면서 이제 ESG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나오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신뢰가 자본화하는 경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게 글로벌하게 진행돼 가지고 신뢰 자본하고 결합하면서 트러스트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슈가 등장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뢰의 자본화가 이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 질서의 모습들은, 세계 네네. 각국의 모습들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고, 아까 이 박사님도 간단하게 우리끼리 얘기할 때 신뢰라는 워딩에 대한 신뢰조차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 잠깐 얘기 듣고 다시 또 얘기를 그럴까요? 넘어갈까요? 네. 원래 이게 신뢰라는 게 실은 투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돈이 오고 가는 거가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계약을 쌍방이 무시한다 그러면 실은 아무리 뭐 좋은 투자를 했다고 해도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이 투자한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뭐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 자기 마음대로 쓴다면 실은 어떻게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실은 계약서를 써도 그 계약을 무시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 계약을 무시했을 때 일어나는 법적인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화돼 가지고 신뢰가 쌓이는 그래서 계약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것이 신뢰의 기반이 되고 계약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믿어야지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국가가 맺은 계약이 기업들하고 맺은 계약을 어기면서 국가를 맺은 계약도 깨질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작년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작년부터. 왜냐하면 가장 최상위 기관이 국가인데 국가가 기업을 상대로 맺은 계약을 국가 임의대로 파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은 신뢰 기반을 깨지는 행위가 되었고 그 행위 자체가 시장 자체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국가도 이렇게 깰 수 있는데 기업 간 거래가 기업과 기업 사이 거래도 얼마든지 깰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강자가 약자한테 깨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뢰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경제 체제 자체가 한 방에 무너지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뭐 국가와 기업 사이 거래도 그런데 국가 간 거래 요즘은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양쪽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런 일들이 번지는 게 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신뢰의 체계가 많이 붕괴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미국 망한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시민 입장에서는 그 신뢰를 갖고 싶은데 그게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지켜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일으키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지금 이게 메가급 트렌드, 메가급 변화 흐름으로 신뢰 경제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를 설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무너지고 있는 이 판에 네. 이게 대흐름이다 네. 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네네. 그 신뢰가 가진 그 본질적 속성이 뭔지 우리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뢰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 속성은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예측 가능해야 돼. 네. 예측 가능하다는 건 그 안에 어떤 질서가 있고 룰이 있고 그렇죠. 네, 법이 패턴이 있고 그다음에 네. 그걸 보장해주는 뭔가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깨지면 이제 불확실성의 사회가 되는 거고 불안하고 그럼 이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신뢰 대상이 이제 사람일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그 사회 혹은 뭐 국가 시스템 아까 이제 깨진 그런 국가 간의 질서 그런 게 이제 신뢰 대상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예측 불가능해질 때 신뢰가 형성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필연성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불확실성이 심해질수록 우리 인간의 내면에 불안이 심화되고 그죠, 그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회에서 네, 살면 네, 네. 두려움이 커지고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해야 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죠. 네. 네. 그런 어떤 본질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신뢰 자본을 메가트렌드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회의 복잡성 심화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깡패 하나가 나타나서 질서를 다 깨는 거 말고 네. 사회 자체가 복잡해지면 그러니까 지난 편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풍선 부풀린 거 얘기를 했잖아요. 안에서 상호작용이 강해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예측 가능성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등장해서가 아니고 사회 자체가 우리가 글로벌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200개국이 넘는 나라 사람들이 경쟁 사회에 동참했고 지구상 전체 합쳐서 80억 명이 그다음에 신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고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이런 복잡성이 신뢰의 필요성을 점점 더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네. 로버트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자본 얘기하신 분이 신뢰에 대해서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끈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공동체를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 네, 네.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어떤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안정적으로 굴러가려면 그 사회를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끈이 이제 신뢰인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복잡성이 심화되고 예측 가능성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보이지 않는 끈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열망이 또 생기는 그렇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신뢰가 점점 더 자본화될 거다. 그러니까 자본화가 된다라는 것은 자원으로서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네,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암묵적으로 그냥 신뢰하고 법제도 없이도 대충 거래하고 막 이렇게 살던 시대에는 그냥 잘 아는 사람들끼리의 신뢰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만 했던 거죠. 네. 근데 지금처럼 거대해진 세계, 복잡해진 세계, 깡패도 가끔 등장하는 세계에서는 이게 뭔가 제도화되고 자본화되고 보장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전에는 그저 암묵적 가치였던 신뢰가 이제는 돈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점점 더 그렇게 돼갈 거다. 그게 필연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뢰가 점점 자본이 된다라는 건 워딩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음. 신뢰 구축이라는 게 아주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화 자동화되는 세계가 같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신뢰는 대개는 대면 신뢰입니다. 서로 얼굴 보고 술 한잔 같이 먹고 커피 술 얘기가 나왔고 네. 커피 한 잔 같이 먹고 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뢰가 쌓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디지털화 자동화는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예요. 그러면 비대면에서의 신뢰가 라는 새로운 밸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자동화된 세계로 가면서 그러면 비대면인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인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 네. 비대면 신뢰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은 크레딧 카드를 잘 안 쓰려고 그러죠. 신용카드. 일본 같은 경우 아직도 현금으로 주고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그게 빨라졌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도 그 보이지 않는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거 못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한 게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AI 에이전트는 말하자면 지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웹상에 있는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애가 나 대신 내 일을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신노예제 비슷하게 이해를 하는데 옛날 노예처럼 반란을 안 일으키는 신노예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능이 있는 어떤 그 주체가 나 대신 일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내가 뭐 마트에서 뭘 사고 또 어디다 뭘 주문하고 이러면 그 모든 관계 신뢰 없이는 얘한테 일을 못 시켜. 이 각각의 비대면 상태에서
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믿을 수 있게 일을 처리할 거라는 보장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비자 카드라든지 이런 애들이 AI 에이전트하고 결합하면서 이 신뢰를 구축하는 프로그램들 계속 새로 개발하고 출시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면 트러스트 이코노미. 이제 뭐 예를 들면 브랜드 신뢰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은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들이 사실 다 이제 비용이 투여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신뢰를 획득하면 그 기업에 보이지 않는 무형이지만 네. 자산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의 어떤 시스템, 신뢰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뭐 리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쌓여가는 기업의 가치들. 네. 그다음에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죠. 요새 뭐 그 데이팅 앱들 엄청 많잖아요. 그 경우에 어떻게 그 신뢰를 확보할 거냐?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기본 자산으로서의 신뢰, 그거를 측정하고 구현하고 이런 장치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거고.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그렇죠. 그게 자본화가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 리뷰도 못 믿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 네. 너무 후킹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트 시대야. 네. 그러면 AI 에이전트 얘가 네. 어떤 가게에 주문할 때 네. 리뷰 보고 주문할 거냐? 지금 못 믿잖아요. 그죠? 네. 그럼 걔도 못 믿어야 돼. 그럼 믿을 수 있는 기준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AI가 똑똑해서 구분하든지 아니면 그 가게의 주인이 마케팅 차원에서 우리 가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통해서 AI 에이전트들이 이걸 보면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걔는 이 가게에 주문하는 거지, 에이전트가. 앞으로 불신을 하고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 사업을 하려면 사람들이 믿게끔 하는 장치들이 시스템이든 뭐든 구축을 해야 그게 우리 비즈니스의 자본으로 작동을 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신뢰의 본질이 뭐냐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첫 편에 그 얘기했는데 트렌드 예측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네.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갈수록 불신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 복잡성이 늘어나는 거. 근데 디지털화 되면서 측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거기에 따라붙는 신뢰 장치 이런 것들은 변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변해갑니다.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신뢰의 본질. 20년 후에도 사람들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데 본질을 두고 신뢰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에이전트한테 내가 야 오늘 점심은 짜장면 먹고 싶어 주문해줘 했을 때 얘가 내 입맛에 맞는 좋은 집을 값싼 가격에 가성비 좋은 데다가 주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걔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걔가 있어도 내가 직접 전화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는 여전히 구현돼야 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그게 대면 시스템이든 비대면 시스템이든 국가 시스템이든 국가 간 시스템이든 지금 어떤 깡패가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깨버려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죠. 드러내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역반응으로 우리 내면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전에는 최악보다는 낫잖아. 차악이잖아. 이런 차악이지만 신뢰하는 이 시스템이 있었는데 얘가 최악으로 내려오면서 그럼 차악을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심화됐다. 우리는 더 결핍 상태에 있으니까 아마 혼돈은 있겠죠. 혼돈은 있지만 새로운 신뢰 시스템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네. 차악이 사라졌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앞으로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도 이게 기본적으로 깔린다라는 거를 잘 인지하고서 자기가 사업 아이템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스타트업들은 이 신뢰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있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될지? 그렇게 막 이렇게 딱 이거다라고 딱 이렇게 인지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이제 네. 뭐 아예 딱 이런 용도로 나와 있는 이제 사이버 보안 솔루션들 뭐 이런 것들 하는 데들은 네. 어차피 뚫리지 않아야 되니까 뭐 그런 걸 어떻게 안 뚫리고 잘 유지할 것인가에 관련된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구글에서 유사한 거를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택할까라고 하면 구글이 만든 그 구글의 브랜드 이미지가 최소한 구글이 만들었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잘 만들지 않겠어? 라는 이제 그런 신뢰를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비슷한 유사한 아이디어를 낸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뢰 경제가 기반이 됐다는 얘기는 실은 이런 얘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다른 얘기로 그냥 좀 더 그냥 대면적으로 내려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 뭐 대출을 받고 싶으면 개인의 신용평가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신용평가 기관이 11개가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동안 거래했던 금전적인 거래 데이터나 이런 걸 분석해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빌려줘도 대출이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인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걸 평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안 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요. 기존의 평가 체계가 아니라 얘가 SNS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SNS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 거기에 언급하는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건지 그런 게 보면은 실은 금융기관에서 아 얘는 대출을 해주면 못 갚으래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이제 체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프리랜서들이 이제 일반화됐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들이 일을 할 때 보면은 일을 주는 사람과 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일을 제때 잘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반대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갑이 그러니까 해서 일을 주는 사람이 돈을 제대로 준다는 걸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실은 온라인 에스크로라는 체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돈을 내가 맞춰줄게. 일 잘 끝났다고 네가 나한테 메시지 주면 여기 맡겨놓은 돈을 프리랜서한테 내가 지불을 할게. 이런 체계들로 이제 점점점 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비대면의 일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 만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게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반면에 못 믿겠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를 진짜 신뢰도가 얼마나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못 믿다 보니 그걸 믿게 해주기 위한 스타트업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제의 일상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일상을 분석해서 저 사람은 신뢰성 있는 일관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제안하는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고 SNS 다 차단해야 돼, 나를. 어쨌든 점점 개인화되는 시대에 나를 평가, 나를 믿게끔 하려면 굉장히 그런 개인적인 신뢰도 형성도를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네요. SNS 차단하면 내 파일 같이 나라 뒤집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잘 실은 신뢰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가 나의 경쟁력이 되는 거고 이게 실은 비즈니스 하는 데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스타트업 대표들은 특히 시장 진입을 위해서 고객들한테 신뢰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 내가 너 거가 만든 걸 어떻게 믿고 내가 쓸 수 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신뢰성을 부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지난 편에 이어서 세계 허브가 이제 대한민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허브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신뢰 경제 흐름에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어떤 이미지들뿐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뿐만 아니라 그런 신뢰 경제에 되게 뭐 활성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신뢰 경제가 대흐름이라고 본다라면 어떤 거에 좀 주목을 해서 이런 신뢰 경제 부흥에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안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히스토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한국인들이 대체로 어떤 경계 안에 있는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경계 안에? 그렇죠. 그게 가족인 태도일 수도 네. 있고 네. 우리라고 하는 네, 네. 남 보고 우리 딸 앞에 있는 여자분 보고 우리 딸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 딸이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안과 밖이 굉장히 다른 특성을 이게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작은 마을에서 농업을 하면서 살아온 네네. 나라에서 오면 우리 마을과 옆마을이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웃집 숟가락도 몇 개인지 알면서 살고 외부인은 무조건 경계하는 그게 지금도 우리한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뢰는 그런데
안과 밖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대인관계 또는 비대면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네.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는 암묵적으로 신뢰를 보내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의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네. 모르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불신하기 때문에 또 신뢰의 가치를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뢰가 그냥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이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자산으로 바꿔야 될 때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 네. 그게 아마 비즈니스에서도 첫 번째 인식 전환이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 브랜드 관점에서도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에델만인가 어디서 전 세계 소비자들 대상으로 구매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했을 때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공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같을 때 쉽게 구매한다라는 비율이 64%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이제 뭐랄까 구매 조건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지털 트러스트의 이 공간에서의 안전, 안심, 예측 가능성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일상적인 소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기본 가치로서, 무형의 가치에서 유형의 자산으로 변화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는 사회적인 어떤 그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인식 전환이 출발점이다. 근데 저는 한국인들이 사실 강점이 없는 분야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했는데 한국인만의 강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무조건적 신뢰를 보낸 게 강점이었죠. 네. 네. 그래서 뭐 누가 방문해 왔을 때 그걸 그냥 편안하게 우리 안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친절하고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 바깥에 있다고 생각되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디 조사에서 제가 봤는데 전 세계에서 그런 그 경계 바깥을 가장 배타적으로 대하는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한국하고 중국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신뢰 자본은 이렇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구분하는 게 아니고 대면 비대면을 구분하지 않고 인간 사이에 어떤 일, 어떤 관계, 어떤 거래를 한다면 이게 네. 보증돼야 된다. 예측 가능해져야 된다. 네. 근데 그거를 믿고 그 사람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복잡한 사회로 네. 가기 때문에 네. 장치가 필요하고 네. 측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와닿은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뢰가 덕목으로 인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자 가치였었는데 이제는 아까 불확실성 시대에서는 그 불안 요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본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요즘은 이제 AI 시대로 가다 보니까 실은 이 스타트업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인 예측 가능하냐 이 회사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명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만든 건지를 요즘은 그런 걸 확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AI가 만들어준 거 그냥 자기네가 포장한 거 아니야? 네.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들이 요즘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존의 AI가 만든 것과 차별화됐다라는 것을 증빙해야 되는 이슈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명하게 자료를 오픈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네. 그 기존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정보를 감추다 보니까 신뢰성이 점점 떨어지는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무슨 사고가 벌어져도 그 정보를 다 오픈해버리니까 신뢰가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신뢰 자본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만 자꾸 얘기하는데 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신뢰 자본의 어떤 그 신뢰 자본을 키우는
그 기준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실내 입구. 입구? 네. 음. 실내 입구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진정성이 기준이에요. 아, 네.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그 진정성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대개는 히스토리에서 드러납니다. 네. 어떻게 해왔는가. 우리 미래는 모르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진정성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과정이죠. 그게 이제 투명이에요. 투명성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동기는 좋았는데 얘는 맨날 실패해. 그러면 이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신뢰를 못 보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충족성. 충족성. 네. 그래서 입구에서의 진정성, 과정으로서의 투명성, 결과로서의 충족성 이 세 가지가 신뢰 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예전에 제가 본 자료에서 보니까 한국인하고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가장 신뢰 비중을 두느냐를 했는데 어디였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진정성, 한국은 투명성. 거꾸로인가? 아니요. 투명성보다도 충족성. 그러니까 미국은 진정성, 한국은 충족성. 네. 결과 중심적 사고, 그게 한국인의 어떤 그 민족적 원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워낙 희소한 자원은 이 세계에서 경쟁사회에 살아서 그런지 결과가 얼마나 믿을만했는가.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많이 두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아마도 개척의 나라여서 그런지 진정성 쪽에 신뢰를 더 두는. 네. 지금은 사회 전체가 진정성이든 충족성이든 이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한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이 기업 활동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게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네. 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한 20, 30년 전에 새로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밖에서는 아무도 몰랐을 거야. 네.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안에서 온갖 편법들이 있어도 우리들끼리는 그냥 서로 묵인해주고 갔었을 때. 지금 기업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투자도 못 받을 거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옛날에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원론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신뢰 자원의 3대 기본 요소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 결과론적 충족성 구체적으로 좀 더 표현을 그러니까 해주시면. 말한 걸 지킨다라는 거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우리 왜 정부에서 과제 이렇게 배분할 때도 충족성을 보잖아요. 저 기업이 얼마나 프로젝트를 잘 완수했었나라는 결과를 보고 얘는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충족성이 강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도 뭐 미국 이런 데 보면 그 사람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조건이라도 진정성 보고 대출을 해주지만 우리는 절대로 안 해주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뢰 자본의 기본, 저는 이게 진정성, 투명성, 충족성, 네. 우리가 부족했던 진정성과 투명성이 점점 중요해질 걸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정성도 저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올라올 거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현재 뭐 아까 뭐 연구개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뭘 어떻게 했던 간에 종료를 잘하면 당초 개발하기로 했던 거 잘 개발했으면 그게 성공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랜 시간 이게 쌓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성공할 걸 제안해 버리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는 패스트 팔로우 정책을 썼을 땐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그렇죠. 미국이 여기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상대적인 비교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데 근데 우리가 1등인 제품들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실은 충족성보다는 앞단에 우리가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걸 더 해야 됩니다 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네. 나오고 네. 이제 새 정부 들어서 R&D 기조도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패를 하더라도 진짜 창의적인 걸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도전적인 걸 해봐야 되지 않냐. 근데 이게 왜 여태까지 그러면 안 됐냐. 이런 거죠. 아무리 내가 그런 걸 해도 실패를 하면 너는 중간에 뭐 했어?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실은 그러니까 수준을 미리 낮춰서 제안을 하고
또 그렇게 연구소들도 그렇게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정성은 말하자면 신뢰를 설계하는 거에 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설계. 예. 그러니까 신뢰가 우리가 무형의 가치에서 유형의 자산으로 이제 변해가는 시대라고 전개했잖아요. 네. 그럼 유형의 자산이라면 설계 가능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러면 충족성은 사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뭘 할 수가 없고, 투명성은 우리가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되는 거고, 진정성은 그 기업의 브랜드 스토리 같은 것들이 인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마 파타고니아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 슬로건이 뭐냐면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는 지구다. 지구다. 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신뢰를 설계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신뢰의 가치를 공유한, 신뢰 대상의 가치를 공유한 소비자가 이제 그 회사의 물건을 사는 거고. 파타고니아 제품들이 엄청 비싼데. 네. 어쨌든 세계의 변화 흐름에 이 신뢰 경제라는 게 기본적인 가치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명제처럼 좀 느껴지고 있어서 오늘 또 이 새로운 어떤 더 크로스로드의 신뢰 경제의 한 축을 좀 설명을 한 것 같고요. 너무 빨리 정리해버리나요?